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되는 서천에서의 성지 투어. 서천에 처음 성경이 전해진 이후 복음화 되기까지 이곳에도 많은 은혜의 일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땅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헌신했던 바로 그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던 구한말, 오직 믿음으로 희망의 빛을 찾았던 그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가 볼까요? 교수님, 서천이 바다하고도 이렇게 맞닿은 면이 있지만 또 내륙으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평지하고 야트막한 이렇게 구름들이 쭉 연결된 곳이 또 있네요. 그럼요. 그 저 앞에가 금강이에요. 금강이요? 네, 금강. 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금강? 네네네. 금강하고쯤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평지가 있고 또 이 내륙에는 과거에는 이제 교통이 좀 어려웠지만 예, 그래서 좀 힘든 곳이긴 했지만 예. 나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그 한산모시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모시 하면은 한산 모시. 네. 딴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독보적인 동네죠. 그 지역이니까요. 모시 재배를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해요. 아, 지금도 그? 다시 붐이 일어나서 예. 지금도 많이 하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서천 이쪽 내륙 지방으로 와서 또 한번 또 살펴볼 지역이라든가 또 인물 또 그런 역사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실 충청남도는 기독교가 들어오는 루트가 다양해요. 네. 한쪽 루트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데 여기는 독특하게 이제 우리 오늘 찾아오는 곳이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 이상재 생가예요. 예. 그리고 기념관도 최근에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산 지역의 변화가 예. 큰 영향을 미치죠. 저희가 그때 정동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쪽 종로 쪽이 얘기를 할 때 네. 이상재 선생님의 그런 YMCA의 네, 총무역소로의 역할 그리고 네. 그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종을 한 거 그쵸, 계기가 그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조선 말기에 네. 이분은 과거 시험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딱 과거 시험을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게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백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당시에는 뭐 백 아니면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낙심을 했었죠. 사실은 낙심을 해서 네. 했는데 그러한 이상재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저건 진짜 인재인데 네. 정말 돈 없고 백 없어서 그래서 떨어지는 걸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박정양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박정양이라는 네, 분은. 네. 그분이 이 사람을 눈여겨봤죠. 예. 그래서 올라와라. 그래서 비서를 써요. 그래서 이분이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또 스토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정계에 입문하면서 박정양과 함께 세상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 조선이 지금 심각한 상황대에 있는데 여전히 이루고 있으니까 예. 이분이 그 박정양과 함께 자기의 스승이죠. 예. 박정양과 함께 결국 개화파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립협회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다가 예. 결국은 구속이 되죠. 네. 그래서 옥살이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죠. 맞아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참 신기한 게 모든 걸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모든 신체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곳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게 신기해요.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옥에 갇히게 된 이상재 선생. 온기 하나 느껴지지 않는 이 공간에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54살의 나이에 기독교 신자로 거듭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같은 시기 투옥되어 성경방과 감옥 내 도서관을 운영했던 청년 이승만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랬던 동기가 바로 독립협회 사람들과 같이 이제 교류가 됐나요? 그 옥중에서의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공동체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그게 동기였다. 거기서 그래서 개종을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개종이 됐고 자기가 잠깐 경험했던 세상을 보니 조선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는 알았고 그래서 네. 결국 개혁파 정치인들과 뜻을 같이 했고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복음을 통한 소망을 가지게 됐죠. 그것이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래서 옥에서 나와서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죠. 그렇죠. 게일 선교사가 옥중에 있는 동안에 사실 지도를 했어요. 신방도 했고. 네. 그래서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서 계속 이제 지도를 받죠. 받으면서 잠깐 낙향한 동안에 이 지역의 유림들을 개종시키죠. 그거가 개종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에 있는 그 완고한 그 유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개종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뭐 쉬운 거 아니죠. 근데 그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지역에서 어른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또 따르는 것이 유림의 어떤 또 예잖아요. 예. 도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과 연결돼서 이 지역 사회가 그러니까 이 집 바로 뒤에 이제 이상재 선생님 집 바로 뒤에가 이제 종지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져요. 네. 저게 바로 이제 이상재 선생이 낙향에서 세운 교회예요. 사실상.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게 이상재 선생님 생가를 네, 복원한 거고. 복원하고 보존하고 있는 곳이군요. 복원한 곳이고 바로 뒤에 이제 예배당 교회가 생기죠. 와, 진짜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안에서 쓰니까는 이 지역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또 다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계기가 됐네요.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생기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의 유림이 이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김규배, 김영배, 사실 형제지간인데 네. 이제 이분들이 개종을 하죠. 근데 이분들의 개종에 의해서 이분 후손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찾아가게 되는 김인전 목사가 네. 여기서 나와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활동했던 김홍전 목사. 김홍전 목사. 그런 분들이 바로 이상재 선생의 어떤 그 개종과 또 이곳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분들의 부친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분들의 개종에 의해서 이 지역 사회의 유림이 변하고 이 지역에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만은 근대 교육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학교로 그 한영학교라는 학교인데 그 한영학교라는 학교에서 바로 이분들이 자란다고요. 김인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기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김인전 목사님은 이제 독립운동가가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기까지 이 이상재 선생은 사실 여기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깐 낙향에서 있는 동안에 미친 영향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 학교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개종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후대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상재 선생이죠. 1904년 집단으로 추록한 독립협회 관계자들은 개교회 입회와 더불어 YMCA 가입 등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근대 민족운동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상재 선생은 YMCA의 지도자가 된 1905년부터 약 20여 년간 한국의 기독청년운동에 앞장섰는데요. 이러한 이상재 선생의 삶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생가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된 이곳은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복원,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개종한 이후에 결국은 한 20년 좀 남짓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나라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임금님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상재 선생은 거의 우상이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고 일본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어떤 그
의지를 절개를 보여주죠.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일본 경찰에서 잡아가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70 나이면 완전 완전 어르신이죠. 진짜 어르신이죠.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냥 가서 일본을 박살내는 소리를 막 하면서 다녀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일본 경찰에서 잡아가지 못했어요. 자신이 건드렸다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폭동이다. 아니면 괜히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일어날 그 수 정도로 있으니까. 이분이 영향이 컸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회장을 치렀다고. 그 당시 사회장이 가능했나요? 그게 이제 YMCA라는 이제 단체가 아마 중심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 체제 안에서 사회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종로하고 정동 다루면서 이제 이상재 선생님의 그 돌아가실 때 사진들을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당시에 10만이 모였대요. 이분의 유해가 여기까지 오는데 서울역에서 또 기차로 온 거예요. 기차로 오는데 서울역에 10만이 모였다는 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당시 서울 인구가 그러니까요. 불과 한 30만 내지 40만 뭐 이 정도 되는 한 집 걸로 한 집에 다 온 거잖아요. 다 온 거죠. 근데 누가 오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모은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노제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역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오면서 당시에 기차가 모든 역에 쓰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모든 역에서 노제가 주어졌다는 거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슬픔을 내도했네요.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마 별세했어도 그러지 않을 만큼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치루어졌다는 것은 이분이 얼마만큼 당시에 영향력이 우리 어마네. 힘이 됐었는가. 네. 그러니까 그 군산까지 기차로 오고 군산에서 이제 그 금강을 배로 건너서 금강 건너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상요로 오겠죠. 상요로 왔는데 지금은 뭐 조화를 보내잖아요. 조화를 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만장이라고 했어요. 만장이요? 천에다가 네. 천에다가 이제 그 글씨를 쓰고. 조의를 이제 표하는 글씨를 써서 그 이렇게 대나무 높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드는 거, 예,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장을 든 사람의 거리만 10리가 넘었다는 거야. 심리면 4km인데 4km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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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인가. 한 그럼.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후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워서 이 나라의 미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 나이 많은 이분이 1850년생이라고요. 개종했을 때 이미 50이 넘은 사람이야. 그러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50이 넘었다 그러는 건 완전 뒷방 할아버지인데 그때 나와서 YMCA 운동을 한 거예요. 총무로서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계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지 않고 사회운동은 미래는 젊은이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물론 나중에 신간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신간회가 창립이 되면서 신간회 회장을 이제 맡았지만은 결국 활동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이 조선의 미래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그러네요. 통해서 이 나라 국민들, 이 나라 젊은이들이 다시 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분을 움직이게 했던 그 원천했던 게 바로 복음, 기독교였네요. 그렇죠. 박정양을 통해 마침내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접하며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던 이상재 선생. 빠른보다 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그는 기독교의 선구자이자 시대의 횃불이었고 많은 청년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이후 이상재 선생이 노안으로 별세하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시대 속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맛있는 식탁. 서천과 군산은 바닷가라는 이점이 있어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생선 모듬구이. 이게 뭐예요? 생선이 몇 마리를 구우신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다양한 생선과 어마어마한 양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갖가지 생선들로 상에 차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얘는 뭐예요? 얘는 볼락하고 참가자미, 볼락 참가자미, 얘는 삼치하고 장배, 삼치하고 장. 양배라고도 하고 장배라고. 길어서 그런가? 와. 삼치는 길잖아요. 네. 또 있어요? 얘는 또 뭐예요? 와. 이것이 진정한 생선 뷔페. 노릇노릇하고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는 생선은 정말 먹음직해 보였는데요. 고등어부터 삼치, 박대, 장대, 삼치, 가자미, 볼락 정말 없는 생선이 없었습니다. 생선을 먹기 위해선 젓가락보다 장갑이 빠른 것 같아서 장갑을 끼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이건 이제 젓가락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찍어가지고 와.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그냥 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반 건조를 해서 딱 오는 시간에 구웠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틀리구나. 약간 꼬들꼬들하기도 하고 살이. 꼬들꼬들하지. 이반 건조를 해서 굽는 거야. 그냥 생으로. 아, 이제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먹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살이 손 부러지지 않네요.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집에서의 특별한 생선 모듬구이. 도저히 손을 쉴 수가 없었는데요. 다양한 생선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꽃게를 품은 된장찌개까지. 그 된장찌개 맛은 어땠을까요? 생선의 느끼함을 한 번에 잡아주는 그 칼칼함과 그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저와 교수님도 이 생선 모듬과 된장찌개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그 깊이와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뼈가 있어.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생선구이. 잘 먹어야 돼. 다 먹고도 남으면 싸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는 부담 없이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천과 군산에 오시는 분이라면은 이곳 생선구이집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시작된 성지 투어. 평범한 시골 마을 같아 보이지만 이곳에 또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참 평야가 좋고 넓네요, 교수님. 그렇죠. 요 지금 여기 강둑이에요. 예, 아 이게 이어먹 그런 강이 있겠네요. 금강? 금강이요. 바로 묻혔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바다였다고. 아 그렇겠네.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닿는 없으니까. 곳이었는데 이제 지금 하구뚝이 막혀서 네. 물이 못 들어오는 거죠. 아 근데 저희가 여기가 온 게 보니까 여기 이름이 한영학교터라고 남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터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긴 한데 근데 저희가 여기가 의미가 있으니까 왔겠죠? 네, 여기가 한산에서는 참 네. 중요한 그러니까 한산 지역에 초기 근대 교육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네. 근데 이 학교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아까 살펴보고 왔던 이상재 선생, 예, 이상재 선생에 의해서 김규배와 김영배라고 하는 형제. 두 분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네. 이분들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 학교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대의 젊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근대식 교육이잖아요. 그분 두 분 다 한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자였잖아요. 두 분 다 한학자였는데 이상재 선생의 영향에 의해서 개종을 하고 개종을 한 다음에 자신들도 이제 신학문에 대한 것의 필요성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 했을 때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세운 게 이제 한영학교예요. 한영학교. 그래서 사실 여기 터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렇게 다
뭔가 어떤 분이 인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 네. 이제 털을 다 이렇게 건물들 다 이제 싹 없애버려서 저 너머에도 뭔가 아쉬운데. 이렇게 기념비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이제 바로 그 규배 선생, 김규배 선생의 아들이 김인전이에요. 김인전 목사님이요? 목사님. 아.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김영배 선생과 같이 이 학교를 만들어. 아. 근데 본인도 여기서 공부를 해, 처음에. 네. 그래서 여기 마치고 영명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또 스토리가 네, 열 그렇게 연결되죠. 여지네요. 이분이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였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분은 딱 한 번 목회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1914년에 평양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전주 서문교회. 서문교회 목사로 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1919년에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배우 지도자로서 이제 딱 그 당시 활동을 하려고 했었기 하셨네요.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이분이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의장을 한다고. 맞아요. 근데 학교를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1916년에 문을 닫아요. 얼마 못했는데 진짜. 근데 얼마 못했죠. 왜냐하면 한일 보통 합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일 병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본 정부는 기독교화가 하는 학교는 무조건 다 폐교시키려고 원했거든요. 그 여파에 의해서 이분도 이제 폐교가 될 수 교육령이 발표되면서 계속 못하게 하니까 아, 폐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유지는 못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때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 지역의 유지들이나 혹은 이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나오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 학교 출신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정신을 깨우기 위해 대안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을 담아 서천공 화양면에 설립했던 한영학교. 이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오래도록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금강 하구뚝에 수려한 장관을 자랑하는 서천. 이곳에는 그 못지않은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와 함께 투철한 민족 정신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금강 하구에도 역시 목회자이자 독립투사였던 신앙인의 향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김인전 공원이 바로 그곳인데요. 벌써 해가 져가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게 날씨도 흐리네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일 것 같습니다, 저희의. 오. 여기가 바로 그 김인전 선생님 기념공원인가 뭔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인전 선생에 대해서 네. 이 서천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서 활동한 거는 짧잖아요. 그쵸. 짧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 가셨고, 전주에서 또 목회를 하셨고 상해 가셨고. 또 상해로 망명을 하셨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분들은 이제 그 학교 한영학교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좀 알았죠. 실제로 널리 알려진 분이 아닌데 아쉽죠. 그래도 적어도 그 독립운동가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신 분인데 그쵸. 애국지사로서의 공적이 드러나지 못한 채 그동안에 묻혀 있다가 네. 사실 여기도 매립지거든요. 아. 매립하면서 여기 공원이 만들어질 때 네. 그래도 뜻 있는 분들 같이 좀 뭔가를 이분의 어떤 것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 김인정 선생의 그 흉상이지만은 여기다 만들어서 이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여기가 그냥 운동장이었어요. 아, 벌판이었군요. 그리고 저쪽 끝에 매립지 끝에다가 이게 이제 있었는데 네. 뭔가 저쪽 끝에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와도 모르는 곳이 되니까 네. 아마 조금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캠핑장으로 이제 여기 또 오픈을 하는 바람에 네. 지금 사람들이 캠핑장 왔다가 이제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됐죠. 교육자이자 애국지사였던 김인전 목사는 고향인 서천에서 학교와 교회를 세워 인재를 육성했는데요. 이후 전주 서문교회 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1000여 명이 참여한 전주의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가장 크게 그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전주 서문교에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신흥학교하고 기존 여학교 아, 그쵸. 다 그러니까 같이 실제적으로 뭐 그 당시에 교목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전주 서문교회 목사님이 사실상 교목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했고 또 실제로 전주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신흥학교. 특별히 기존여학교 학생들이 주동이 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을 때 그 배후를 봐주신 분이 이제 이분이시죠. 아, 또 그래서 그렇게 결국 연구를- 그게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분이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 1919년 이후에 이분이 바로 망명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선주 서문교회도 사실 목회는 4, 5년 정도밖에 못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전주 소문교회 가니까는 이분에 대한 흉상과 또 그렇게 좀 이렇게 공적을 기리는 편말이 또 있더라고요, 또. 네,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아. 그마저도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건 아쉬웠고. 예. 그다음에 전주 시내도 기존 거리가 생겼어요. 따로요? 그 아. 길 이름이 이름 따로. 그전에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네. 요 도로명이 만들어질 때 기전이라고 하는 인전길이라고 하는 길이 만들어졌죠. 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그 귀하게 쓰임 받은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복음이라는 게 그럼요.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 우리의 그런 독립운동까지 이어졌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의 사역이 어쨌든 전주에서 마지막 사역이긴 했지만 나름 어쨌든 이 서천 군민들뿐만 아니라 이 민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와서 살펴본다고 하면 한번 돌아보면서 김인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그분의 역할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도 돌아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 속에 살아 숨쉬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이번 시간. 그 역사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